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제 12월이 다가오니까 건설업 연말자본금을 맞춰야 한다는데 이게 뭐고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 이게 바로 확인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어떤 식으로 연말자본금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좀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모의 계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만 이제 실제로 연말 자본금을 계산을 하려면 많은 디테일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디테일은 좀 빼고 좀 최대한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부터 일단. 자, 우리가 왜 건설업 연말 자본금이라고 부를까요? 자본금이면 자본금인데 굳이 연말? 자, 건설업은 알다시피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건설 면허를 취득하셔야 되고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자본금이 있어요. 실내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1억 5천 이상이어야 되고 뭐 건축공사하면 3억 5천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자본금이 있죠. 이 자본금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항시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 자본금이 유지되어 있는지 그것도 항시 매일매일 이걸 누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일에 맞춰서 우리 회사들이 재무제표가 나오죠. 이 결산일에 맞춰 나온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 안에 건설업 관련된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말이란 말은 우리가 회사가 결산하는 결산날을 12월 말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야 딱 떨어지잖아요.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우리의 한 해, 한 해, 한 해 이렇게 보는 게 딱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은 법인이나 뭐 개인사업자 설립할 때 결산일을 12월 말로 결정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설립할 때 결산일을 12월 말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6월 31일 결산일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12월 31일이 아닌 6월 말일인 거죠. 근데 워낙 많은 회사들이 12월 31일 결산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말 자체가 건설업 연말 자본금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연말 자본금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재무제표 연말 자본금이 안 맞춰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실태 조사가 나왔을 때 영업 정지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등록의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금인데 자본금을 못 맞췄어. 그러면 이 회사는 이 회사가 마땅히 유지해야 되는 등록 기준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영업 정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해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그 결산된 재무제표 안에 우리의 건설업 실질 자본금이 항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연말 자본금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요게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건설업만 하는 경우와 우리 회사가 건설업도 하고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보시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건설업 100%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식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겸업사업자, 건설업 면허도 있고 다른 사업도 함께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겸업사업자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손익계산서 보면요. 매출. 우리가 공사 매출과 다른 사업의 매출의 비율을 체크해야 돼요. 이 회사는 제가 예를 들어 실내건축하는 회사라고 할게요.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3억이고 상품 매출. 공사는 하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도 같이 팔아.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을 판 금액이 3억이야. 그래서 매출액의 비율이 반반이죠. 50대 50. 그래서 이 매출 비율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 회사의 매출 비율 체크됐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는데요. 큰 국지는 이거예요. 재무제표 안에 건설업의 전체 자산에서 건설업의 부채를 뺀 게 1억 5천보다 크면 돼요.
1억 5천이라는 건 여기가 실내 건축 면허를 보유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면허라면 다른 면허에 맞춰야겠죠. 다시 한번 건설업 자산에서 건설업 부채를 뺀 게 1억 5천보다 크면 된다. 이게 기본. 그럼 여기에서 건설업 자산은 도대체 뭐고 건설업 부채는 무엇인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건설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는 회사죠. 자, 보통 예금부터 볼게요. 자, 이 예금. 이게 건설업 자산이야, 겸업 자산이야? 예금은 우리가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이 돈이 건설업만으로 번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설업 아닌 다른 사업만으로 번 돈도 아니야. 그쵸?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출 비율을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손익계산서상 다시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50대 50이죠. 자, 50대 50%였어요. 자, 예금. 예금을 우리는 공통자산이라고 해요. 왜냐면 건설업이랑 겸업이랑 다 같이 공동인 거니까. 이렇게 공동자산들은 그래서 건설업 거다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공동자산은 매출액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50%였잖아요. 그러니까 4,600만 원 중에서 50%만 건설업 거예요. 50은 경업자산. 그래서 2,300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사미수금. 이거는 공사미수금이잖아요. 다 실내건축으로 인한 미수금이다. 그러면 당연히 실내건축 거. 건설업 자산. 명확하죠? 자, 매출 채권. 이거는 상품 팔았는데 못 받은 거. 그러니까 공사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업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선급금. 이런 거는 거의 부실일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선급금 조항이 있어서 선급금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건설업 자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부실로 뺄 거예요. 이건 뭐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마이너스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주임종 단기채권 이런 것도 대부분은 대표님이 빌려간 돈이 많죠. 대표님이 빌려간 돈은 부실자산이에요. 뭐 아예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항목을 써놓은 데도 있을 거예요. 가지급급, 주임종 단기채권 이런 건 일단 부실자산이라고 보세요.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자, 그러면은 우리 건설업 실질자산, 공동자산 반, 공사미수금 100%니까 이건 100% 맞죠? 자, 원재료. 원재료도 공사를 하기 위한 원재료였다면 100%. 근데 만약에 이 원재료가 우리 공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제품 판매를 하는 거였다면 여기에 안 있고 일루가 있어야죠.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 출자금. 출자금은 우리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을 말하죠. 이건 100% 건설업이죠. 이 뭐 상품 매출이랑 관계없죠. 자, 차량 운반고. 요것도 공사할 때도 쓰고 그냥 다른 사업할 때도 쓰잖아요. 공동자산. 매출 비율 50% 50% 나누는 거죠. 자, 임차보증금 사무실. 사무실도 마찬가지. 같이 쓰니까 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자산의 총계는 2억 5,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안에를 뜯어보니까 건설업 실질자산은 1억 6,15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자, 건설업 실질자산 여태까지 1억 6,15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럼 부채 봐야죠. 부채 골라내야죠. 건설업 부채와 그 겸업 부채, 건설업 아닌 부채를 나눠야죠. 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이게 공사에 관련된 거다. 그럼 건설업 실질 부채로 가야죠. 근데 이 외상매입금이 건설업이랑 관련 없어. 그럼 당연히 일로 오면 돼요. 자, 일로 오시고 예수금.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임직원한테 줘야 되는 건데 안 주고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퇴직금. 퇴직금 우리 회사에서 모아놓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직원이 뭐 둘둘 똑같이 있어. 그러면 반반이겠고 우리는 전부 다 건설업 쪽이야. 그럼 이게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는 말 그대로 부가세 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매출이 반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반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도 그거예요. 건설업 부채면 건설업에다 넣고 건설업이랑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내가 입증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경업부채로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의 부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우리가 운전자금 빌렸어. 이건 공동의 부채죠. 그렇게 해서 다 나누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건설업 실질부채는 2,100만 원 나왔어요. 자, 실질자산 1억 6,150만 원, 부채 2,100. 여기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4,050만 원 나왔어요. 자, 1억 4,050만 원인데 여기는 등록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있어야 돼. 저 그럼 미충족 됐죠, 여기는. 여기는 이대로 재무제표 마감하면 나중에 실태조사 나왔을 때 영업정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다행히 미리 가결산을 해서 12월 말이 되기 전에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이렇게 했다면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1억 4,05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죠. 일단은 제 생각에 가장 1번으로 정리해야 될 건 주임종 단기채권. 대표님이 빌려간 돈. 이거부터 대표님한테 갚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실 자산이 없어지고, 그쵸? 예금에 1,000만 원이 늘어나겠죠. 네, 예금에 1,0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럼 우리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니까 끝이네? 아니죠? 공동자산이니까 예금은 반반 나눠야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근데 반반 나누니까 건설업 실질자산이 500만 원 올라간 상태, 현재. 그러면 500을 더 올려야 돼요. 어디서 올릴까 또 생각을 해야죠. 자, 크게 하나. 우리가 만약에 미수금을 더 만들 수 있다면, 즉 계약을 할 건이 있어 앞으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를 12월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이 있다면, 그 건이 500이 넘는다면 그러면 바뀌겠죠. 그러면은 공사미수금이 3,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1,000만 원 갚은다면 5,600이 되고, 그러면 건설업 실질자산이 1억 5천 이상이 나오실 수 있을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미수금 서로 막 청구할 것도 없어,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증자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요. 증자라는 건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올리고, 자본금을 올리면서 예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니까 예금이 발생되고,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재무제표를 되게 하려니까 좀 복잡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복잡하셔야지 이게 일이 진행은 돼요. 어쨌든 기본적 개념은 아시겠죠? 이렇게 가결산을 먼저 해서 우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실질자본금이 모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모자람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쉽게 생각하면 자산을 플러스 시키거나 아니면 부채를 마이너스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현재 그걸 확인하고 이도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자본금을 늘려서 이 자본 총계도 같이 들어가는 이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현재 가결산을 먼저 받아보고 가결산에 따라서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해서 우리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까지만 먼저 체크하세요. 만약에 부족해. 부족했는데 뭐 방법 없나? 난 도저히 모르겠어 하면은 차라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부분은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요번 연말도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좀 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희 해솔 C&I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업정지가 걸린 거니까요.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가결선하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